안녕하세요. 통계학을 강의해야 되느냐 안 강의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했었죠. 근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 검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그 Hypergeometric Distribution, Binomial Distribution, 포화성 Distribution 개념들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통계학을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뭐 1학년 1학기 때도 배웠고 2학년 1학기 때도 배웠고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두 번 아마 반복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반복일 텐데 그래도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제 통계학과 이제 품질 개선 활동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통계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정기 분포라는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그 추정 통계학에 사용되고 있는 통계량의 분포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통계적 추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는 개념과 가설 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품질 관리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이제 관리도로 되면 되죠. 일반적으로 공정의 이상 원인과 우연 변동을 파악해서 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빨리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뢰 구간이랑 가설 검정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체통계학을 이해한다면 SPC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SPC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정자료 분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 분량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실은 SPC보다 좀 더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죠. 이건 이제 정기 분포에서 3시그마 밖에 나가는 게 얼마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기 분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하면 우리가 공정자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이 시간에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샘플링 인스펙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샘플링 인스펙션은 전체 로트에 대해서 일부 샘플을 뽑은 그 샘플의 결과를 보고 이 전체 로트가 양이냐 불량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티피컬한 뭐죠? 그 확률 분포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품질영역 시간에 배울 거고요. 다음번에 나오는 실험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즉,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학통계에서도 조금밖에 안 배웠어요. 그리고 이 실험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품질영역 기사를 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실험 계획이라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과목으로 3학년 2학기 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다고치 방법은 일본의 다고치라는 분이 개발한 실험 계획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해서 로버스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강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reliability analysis라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 그런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품질영역의 기사에 한 개의 과목으로 별도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건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확률 분포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통계보다는 확률 분포 쪽에 관심이 많고 물론 이제 통계적인 걸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쪽 개념이 더 강하죠. 그래서 신뢰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률 분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통계학이랑 그 품질 방법론이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통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계학이다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마다 얘기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강의를 썼던 쉘던 로스의 책에는 이제
Art of learning from data. 가장 이제 제너럴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기술이다.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rt of learning from data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정의는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배웠던 책이에요. 이제 현대통계학이라고 김우철 교수님 외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제한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까지는 상당히 쉬워요. 관심이 대상이 있는 자료를 수집, 정리, 요약하며 요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해요. 즉 내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데이터를 뭐하죠? 정리,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기술 통계학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학은 사실 제가 통계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좀 관심을 갖는 추정 통계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Inferential Statistic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 전체를 내가 다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모집단의 일부만 뽑습니다. 그래서 표본만을 추출하죠. 그래서 이 표본의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거예요. 정리 요약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표본에 있는 정보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표본에 대한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릴까요?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즉 내가 정리 요약을 하는데 이때 뭐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에 대한 어떤 정리 요약한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안 했던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 통계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무슨 말이죠? 모집단이 아니라 뭐죠? 표본의 데이터가 바로 제한된 자료라는 거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불확실한 건 뭐죠? 내가 얘를 분석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은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죠? 불확실한 사실, 즉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내가 표본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걔를 예측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로 한다? 그걸 추정 통계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술 통계학이 아니라 추정 통계학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이 많이 변해요. 왜냐하면 표본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 통계학의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오히려 기술 통계학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제 샘플링 인스펙션이나 이제 뭐죠? 관리도에서 나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샘플에 기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정 통계학 쪽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자, 추정 통계학을 얘기할 때는 항상 모집단이라는 것과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모든 그 관측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의 표본만을 뽑습니다. 표본만을 뽑아서 이 표본으로 갖고 표본의 통계량을 구하는 거죠. 제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모집단의 평균값, 모집단의 뭐죠? 산포, 아니면 모집단의 회귀 직선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표본에서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표본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뭐죠? X바를 구하는 거예요. 또 뭐죠?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또 뭐죠? 회귀 계수를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 추정한 놈을 가지고 얘를 뭐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거를 우리가 statistical in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샘플을 뽑았어요. 자, 대한민국 남자의 키라고 얘기해봅시다. 대한민국 남자의 키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을 뽑아서 내가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100명을 뽑은 게 175cm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진짜 얘 뮤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몰라요. 뮤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샘플을 뽑았을 때 그렇게 됐는데 두 번째 또 100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또 175가 나올까요? 175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올까요? 아니죠. 다른 값이 나오죠. 174가 나올 수도 있고 17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이라고 보면 이 값은 분포를 이렇게 가져요. 이런 분포를 갖게 되는데 그걸 여러 번 샘플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뭐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모집단의 모습을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모집단의 어떤 특성값에 관심이 있는데 그 모집값의 특성값에서 내가 어떤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한 걸 가지고 내가 통계적인 분석을 하죠.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그 통계적인 분석을 가지고 내가 모집단의 모습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통계적인 추정 통계학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공정관리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정에서 일부 샘플을 뽑아요. 뽑은 걸 갖고 마저 내가 관리도에다가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이 점이 관리도 밖으로 나냐 안 나가냐 갖고 내가 뭐죠? 이 공정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냐 아니면 뭐죠? 프로세스 컨트롤 스태티컬 컨트롤이냐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공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그 중에 몇 개의 데이터 샘플을 뽑는 거예요. 데이터 샘플을 뽑아서 그 놈을 갖고 뭐죠? 내가 X바를 구한 다음에 그 X바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죠? 얘가 지금 공정에 민시프트가 있나 없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모집단의 의사결정이랑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려는 샘플링 인스펙션은 마찬가지예요. 샘플링 인스펙션은 뭐죠? 10,000개짜리 러시예요. 그 안에 불량품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 조그만 샘플을 뽑았어요. 20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몇 개 이상 불량이 나오면 전체 로트를 내가 불량이냐 아니냐를 누르고 하는 게 샘플링 인스펙션이에요. 그러면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야, 모집단은 전체 로트죠. 그중 일부 샘플을 뽑았죠. 인풋 샘플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하죠? 정보를 분석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로트를 전체적으로 리젝트 할 거냐 안 넣을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수에 관심이 있을까요? 문제의 중심 위치에 관심, 어디가 센터일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중심 위치에 가장 많은 척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전체를 더한 다음에 그걸 개수로 나눈 것 같고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말하죠. 사실 산술 평균은 좌우가 대칭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단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중심에서 큰 경향성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미디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큰 놈까지 쭉 일렬로 배열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놈을 잡죠. 50%라고 하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는 이제 얼마나 퍼져 있는 거죠. 얼마나 퍼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레인지라는 걸 썼어요. 왜 레인지를 썼냐면 관리도의 X바 R 차트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바로 R이라는 게 레인지예요. 레인지는 3%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폭도예요. 뭐냐면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적은 놈의 차이를 뺀 게 레인지예요.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게 레인지이기 때문에 3%가 크면 당연히 레인지가 넓겠고요. 3%가 적으면 레인지가 분명히 작아지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없을 때 표준 편차는 제곱을 하고 나누고 루트를 씌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레인지를 사용해서 3%를 이용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3%로 사용되는 것은 베어리언스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합니다. 자,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각 자력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우리가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디비에이션은 뭐죠? 디비에이션 몽땅을 다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비에이션을 잘 이용하지 않고요. 이 편차의 제곱의 값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차의 제곱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를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편차의 제곱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수가 증가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베어리언스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베어리언스는 제곱을 한 놈을 나눈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디멘전을 그대로 갖지 않고 제곱한 놈을 가져요. 그래서 그 놈을 뭐죠? 루트로 씌우면 원래 디멘전으로 뒤바꿔지죠. 뒤바꿔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때 표본에 있어서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죠. 이게 이제 unbiased estimate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1로 나누고 n-1로 나눌 때 지금 현재 나오는 그거를 루트로 씌운 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씌운 놈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정통계학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추정통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추정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모집단의
모습을 가장 잘 변환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고 이런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모르는 이제 모수를 내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수를 모르는 게 중심 위치, 산포, 또 지지율 혹은 뭐 리그레션 모델 모형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표본으로부터 얻은 어떤 값으로 즉 x바 또는 표변 분산 또 뭐죠 표본 그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 통계량을 갖고 모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 추정 통계학을 가리키려고 하는 건데 이 추정 통계학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확률 모형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통계학과 확률과 통계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확률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확률은 통계학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이슈로 이제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추정 통계학은 샘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겠죠?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확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지도를 확인했다 이랬을 경우에 즉 우리가 요거죠. P값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550명이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죠? 55%의 지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되면요. 55%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의 허용 오차를 가지며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샘플링을 했을 땐 550명이 나와서 55%가 나왔는데 두 번째 샘플링 했을 때 꼭 550명이 지지를 할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죠? 뭐 570명이 지지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520명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 52%가 될 테고요. 57%가 될 겁니다. 그 값이 뭐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지율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가 변하는 거죠? 샘플에서 나온 샘플 통계량이 달라져요. 통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아닙니까? 이 값은 이 P 값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구했던 뭐죠? 통계량이 한 번 값이에요. 근데 이 통계량 값은 어떻게 되죠?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값을 갖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58.5%나 51.5%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100%입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즉 추정 통계학으로 의사결정을 노릴 때는 100% 확실하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불확실한 정도로 확률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관심배가 어떤 확률 분치를 따르는지가 알아야만이 신뢰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설명할 때 항상 뭘 먼저 설명합니까? 뭘 먼저 설명하냐면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확률 분포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샘플 인스펙션 같은 것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신뢰성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SPC 쪽에서나 뭐 이런 쪽에서는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통계가 중요한데 통계를 쓰더라도 뭐죠? 확률 분포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따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있고요. 하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있습니다. discrete라고 하는 것은 값이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다. 1, 2, 3, 4, 5, 6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각각이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확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점수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170짜리 키는 없어요. 뭐죠? 165에서 169.5에서 170.1까지의 그 안에 있는 뭐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을 얘기할 때는 항상 discrete random variable이냐 아니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냐는 걸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은 한 점에서 우리가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점이 아닌 경우는 우리 확률이 없다, 아닌 거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확률의 정의는 뭡니까? 0보다 크고 몽땅 합치면 1이 되고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연산 확률 폭률은 뭐죠? 마찬가지로 항상 0보다 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모든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1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한 구간에 대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적분값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확률을 하려면 미적을 좀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고요. 이건 표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죠? 컴퓨터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중심 이치. 또 뭐죠? 분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어떤 x라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을 expected value라고 말하거든요. expected value는 뭐죠? 그 값 곱하기 확률화해서 요 값으로 표현이 되죠. 합이라고 표현되고, 또 연속 변수는 요거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베어리언스는 뭡니까? 베어리언스는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을 뭐죠? 제곱을 한 거죠. 제곱한 거에 expected value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선 확률 때는 그것은 뭐죠? 시그마한 값이 되고, 연속 확률 때는 그걸 뭐 하는 거죠? 예, 적분하는 값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또 많이 쓰냐면요. 임의의 상수 A, B에 대해서 expected value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죠. expected value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에 expected value라고 하면 A, 요건 일로 나온 거 지나지 않죠. expected value에 B는 그대로니까 B가 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개의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expected value는 각각의 expected value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베어리언스 경우에는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날아가 버리죠. L하고 하는 제곱이니까 제곱이 나왔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루트가 되니까 제곱이 아니겠죠. 루트가 나왔고요. 베어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X의 베어리언스 플러스 Y의 베어리언스에다 플러스 코베어리언스 XY, XY의 코베어리언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는 베어리언스 X 플러스 베어리언스 Y로 편해집니다. 근데 얘가 독립이 아니면 코베어리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얘네들이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쓸 때가 많아요. 인디펜던트가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0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앞으로 여러 차례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산확률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산확률 분석에는 첫 번째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화 분포를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유한의 모집단에서 n개의 편변을 비보번 추출하는 경우라고 말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모집단의 크기를 라지 n으로 표현합시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샘플링 인스펙션인데요. 즉 무슨 말이죠? 로트가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0개가 있는데 거기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 속성, 우리가 분량이라고 합시다. 분량분의 개수를 봅시다. 즉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분량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즉 분량률이 1%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제 10,000개를 다 테스팅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중에 어떤 스몰 n개를 추출합니다. 즉 100개만 추출하는 거예요. 100개만 추출했을 때 이 100개 안에 과연 몇 개의 뭐죠? 분량 개수가 들어와 있냐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량보다 더 높으면 내가 이 로트를 전체로 내가 아닌 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x 이퀄로 요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표본에서의 어떤 거죠. 표본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분량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내가 어떻게 구사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라지 n의 스몰 n을 뽑는 거예요. 즉 얘 중에서 얘만큼을 뽑는데 근데 어떻게 뽑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속성이 있는 거에 있어서 x개만큼을 뽑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특성 속성이 아닌 게 n-nm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죠? x-n, 즉, 뭐죠? 내가 원하는 속성이 아닌 것만큼을 뽑는 컨비네이션이겠죠. 이 컨비네이션을 구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식이 어렵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컨비네이션이 뭐가 커지면 이 라지 n 값이 커지면 계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여도 계산이 상당히 어렵고 속성이 상당히 어려운 계산이에요. 그래서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잘 이용하지 않고요. 얘를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나 때에 따라서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에서 근사해서 풀 때가 많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이퍼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 기본 이론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화 분포는 크기가 라지 n인 로트에서 분량품이 m개가 존재할 경우에 이때 스몰 n개의 샘플을 추측했으기에 그때 분량 개수가 x인 확률을 구하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컨비네이션이 계산하기 좀 힘들어서 n이 커지면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만일 라지 n분의 스몰 n의 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어떤 p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히 크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 대비 뭐죠? 스몰 n이라고, 스몰 n이 비율이 더 작은 거겠죠. 작게 되면 일반적으로 뭘 쓸 수 있냐면 이항분포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우리가 근사에서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항분포를 우리가 많이 하는 분포죠. 이항분포는 우리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말합니다. 베르누이 트라이얼은 어떤 실험이 두 가지 가능한 결과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다. 이거라고 말하는데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주사위를 걸렸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예, 짝수가 나오냐, 홀수가 나오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누이 시어리 트라이얼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 거하고 뒤에 한 게 아무런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제가 주사위를,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에 앞면이 나왔다고 두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걸 독립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복된다고 해서 동일한 동전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항상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게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뭐 주사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뭐게 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만약 그렇게 베르누이 수행을 어떤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실험한다면, 즉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즉 성공 횟수,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면 이제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횟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횟수가 나타나는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P에서 P가 X번 나오고 1만에서 P가 N만의 X번 나오는데 요건 왜 나오는 거죠?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나오냐, 두 번째 나오냐, 세 번째 나오냐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준 요 확률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해요. 이항분포가 좀 더 개념이 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항분포는 상당히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항분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거의 expected value를 구하면 NP가 되고요. 이거의 variance를 보면 뭐죠? NPQ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용해요. 즉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이 갈 경우에는 이것이 맞다. 복원 추출한 걸 좀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걸 복원 추출하고요. 비복원 추출을 빼고 난 다음에 뭐죠? 다시 집어넣지 않은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 어떻게 되죠? 다시 집어넣고 하면 그 안에서 나올 확률은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복원 추출인 경우라고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평균 복량이 P인 공정에서 N개의 제품 중에서 거기 불량기수가 몇 개를 따르냐 하는 것을 이항분포로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는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뭐냐면 공정에서 모든 분량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독립성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이라는 가정으로 작업을 하죠. 예, 그리고 로트에서 비복원 추출을 할지라도 뭐죠? 이 샘플 사이즈가 전체 그거보다 상당히 작으면 우리가 이 초기화분포보다는 이항분포를 사용해도 별 차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항분포를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n값이 커지면 초기화분포 계산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이 훨씬 편리하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pected 하고 베어리언스에 대해 아주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많은 경우 우리 x 자체를 쓰지 않고 뭐죠? 비율을 쓰죠. 표본 비율을 쓰는데 표본 비율을 개수로 나눈 요놈을 표본 기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죠? 표본에서의 어떤 지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불량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 값을 많이 쓰게 되고요. 요 값이 expected value는 P고 요거의 베어리언스는 n분의 P의 1만에서 P가 되죠. 왜냐면 n이 요것이 제곱으로 나오니까 나와서 이렇게 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능력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산 확률 플러스로 이제 포화성 분포들을 많이 얘기해요.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 내에서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 시간 내에서 전화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단위 길이 내에서 철판의 결함수가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서 하루에 교통사고가 몇 명이나 일어났는지, 타입된 보고서에서 페이지당 오타는 몇 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확률을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무수하게 많은 원인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낼 때 우리가 포화성 분포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화성 분포와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결점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차이를 둬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이제 이 병이 불량이냐 양품이냐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병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 개의 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기포가 낄 수도 있고 조금 깨져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색깔이 들어갔을 때 있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뭐죠?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점 숫자를 다 일일이 세면 그 센 분포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전체로 합쳐서 뭐죠? 하나의 것이 양품이다, 불량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양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양 분포도 사실은 포화성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n 곱하기 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 곱하기 p가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 굉장히 크고 p가 매우 작을 경우에는 이 분포적 바이너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뭐에 근사한다? 이제 포화성 분포에 근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포화성 분포는 식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expected value도 바로 m이라고 하는 mp를 곱한 이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베어리언스하고 뭐죠? 얘가 같아지고 하나의 뭐냐면 파라미터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로 만들 때 훨씬 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 어떤 그 특성상으로는 파라미터를 하나밖에 mp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지 않고 하나의 파라미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포화성 분포로 근사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확률 분포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확률 분포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정규 분포 여러분 잘 알죠? 어떤 분포입니까? 요렇게 생긴 분포를 정규 분포랍니다. 요거는 뭐죠?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물론 연속 확률 분포에는 정규 분포 말고도 뭐 지수 분포 측에서 많이 쓰고 와이블 디스트리뷰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규 분포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좌우가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나 몸무게나 타이어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량적인 데이터를 많이 모아보면요. 대부분 바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적인 표현을, 모형을 설명할 때 자주 가정을 뭐냐면 모집단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센트럴 리밋 디어리움 때문입니다. 센트럴 리밋 디어리움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지 상하지 않고 몇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놈의 평균을 구하면 왜 평균을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뮤를 예측하려고 많이 합니다. 뮤를 X바로 예측하잖아요. 근데 이 평균은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은 뭐가 된다?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합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벨 쉐이프드 커브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표현자수 이게 n이 노말이에요. 노말이고 미는 평균값이고 이건 베어리언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식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확률은 어떻게 얘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우 힘든데 이놈들을 다 어떻게 했죠?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만들어 놨는데 미와 시그마 값이 그때그때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표준화한다는 것은 그 값을 뭐죠? 평균으로 빼고 그놈의 표준 피처로 나누는 걸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준화하면 원래 분포가 만약 이런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에서 5를 빼고 다시 2로 나눠버리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정규 분포를 뭐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예,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시킬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정규 분포의 값을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모든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국종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길이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100.2고 표준 편차는 0.8이다. 규격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이 공정의 불량률을 구하십시오 하고 물어보면 불량률은 x가 102보다 크거나 98보다 작은 놈이 되겠죠. 이걸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102보다 크다는 여기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즉 그 값에서 뭐죠? 평균을 빼고 뭐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나눈 놈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걸 우리가 뭐죠? G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되면 바로 102보다 크다는 것은 뭐죠?
표준정규분포에서 2.25보다 큰 게 될 테고 98보다 작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이 값이 뭐죠? 마이너스 2.75보다 작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놈만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해놓은 즉 모든 게 아니라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는 뭘 만들어놨죠? 표를 만들어놨어요. 이 표에서 누적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그 표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표로부터 내가 값을 각각 구한다면 바로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을 바로 표준정규분포에서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구해왔을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때도 배웠고 뭐 그랬었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적인 추론은 뭐라고 했죠? 표본이 갖고 있는 표본이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그 모집단의 모수에 대한 어떤 결론을 유도하거나 어떤 진위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표본으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계적 추론할 때는 항상 그 부정확도를 언급해줘 확률을 표현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할 때는 크게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추정과 하이포시스 테스트는 가설 검정을 얘기해요. 점 추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인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즉 모수의 참값이라고 추정하는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55%다 신뢰도 이렇게 하는 걸 점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점추정을 쓴다고요? 잘 안 써요. 점추정을 안 쓰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에 몇 퍼센트 신뢰 구간이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즉 모수의 참값이 포함되리라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구간 추정이라고 하고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 가설검정이라는 걸 써요. 가설검정이라는 것은요. 모수의 참값에 대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만든 거에 대해서 표본 데이터를 바탕해서 그 가설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것을 통계적 가설검정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구간 추정과 통계적 가설검정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 두 가지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모수와 통계량과 추정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수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특성치, 평균일 수도 있고 분산일 수도 있고 어떤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수에 대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뽑는데 우리가 어떤 샘플을 뽑냐면 랜덤 샘플을 뽑습니다. 랜덤 샘플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알기 위해서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서로 독립적이고 랜덤한 샘플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집단의 것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랜덤 샘플을 뽑게 되는데 이걸 랜덤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걸 랜덤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런 랜덤 샘플을 뽑으면 그 랜덤 샘플로부터 내가 어떤 뭐죠? 통계량을 계산해내요. 즉 미지의 모수를 포함하지 않는 확률 표본의 함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x바라고 하는 것을 뭐죠? n분의 시그마 xi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미지의 모수인 뮤가 포함되지 않는 값이에요. 그 놈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죠? 계산하는 그 함수를 통계량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량인데 이 모수를 추정한 추정량은 바로 통계량을 이용하게 돼요. 즉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추정량이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이 추정량을 통계량으로 이용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름이에요. 여러분 스태티스틱이죠. 통계학이 뭐예요? 스태티스틱스예요. S가 붙이면 통계학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통계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x바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은 뮤라고 하는 것의 추정량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했지만 이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자체가 뭐죠? 확률 변수들의 집단이 확률 어떤 그 랜덤 그 샘플의 어떤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통계량도 뭐가 되죠? 분포를 갖는다고 그랬죠.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개념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여러 번 샘플링을 해서 매번 통계량만 x바를 구했다고 하면 이 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아니라 그때마다 값이 갖고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다른 값을 얻겠다 그랬잖아요. 이 통계량에서 이루어지는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따르게 되는데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놈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즉 x바의 뭐죠?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평균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왜 평균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우리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중심 위치는 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관심이 많아요. 뮤는 뭐로 예측한다고요? x 바로 예측해요. x 바가 뭐라고요? 뮤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라고 했죠. 추정량이라고 말했고 이걸 통계량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원래 x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x라고 하는 놈이 뭘 따른다?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즉 x라는 놈이 뭐냐면 뮤를 갖고 평균값이 뮤를 갖고 분산을 시그마를 따라간다면 x 바라는 놈은 뭘 따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x 바라고 하는 놈은 뭘 따라가냐면 평균이 뮤를 따라가고 분산은 뭐죠? 시그마분의 루트 n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바의 표준 편차, x 바의 표준 편차를 뭐죠? x 바를 통계량이라고 했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우리 스탠다드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말했습니다. x 바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보다 작자. x가 만약 시그마라고 하면 x 바의 표준 편차는 뭐다? x 바의 표준편은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된다고 말씀니다. 평균은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것들을 평균화하기 때문에 지금 뭐죠? 여기서도 뽑고 여기 내가 5개를 뽑았다. x바를 5개를 뽑았다면 이 값이 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 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값이 어떻게 가운데로 몰리겠죠. 몰렸기 때문에 그 값은 뭐 되죠? 오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준 편차를 특별히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 뭐죠? x라고 하는 놈이 뮤의 시그마를 따르고 x바를 따른다면 맞죠? x바는 평균값이 뮤를 따라가고 스탠다드 값이 요 놈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x바는 뭐라 그랬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본의 크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x분포에 상관없이 뭐죠? x바의 분포는 뭘 따른다? x바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중심극한 정리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가 있고 얘는 평균이 뮤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 x바는 뭐죠? 근사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 중심 위치는 뮤가 되고 뭐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간 이 분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아마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1학년 선생님이 안 가르치죠. 2학년 1학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졸업시험에도 맨날 내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 뮤를 예측하고 싶은데 뮤를 뭐로 예측해요? x 바로 예측해요. x 바로 예측하기 때문에 x 바는 어떤 분포를 따라간다? 이 분포를 따라간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중심극한 정의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은 무한 모집단에서 크기 n이 랜덤 샘플을 뽑을 경우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모양이랑 상관없이 제가 정규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뭐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포를 따라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즉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조금 달라도 표본의 크기가 5 정도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의 근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도에서 왜 우리가 샘플을 5개 정도를 뽑는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경구적 근사한 등 들어가고요. 얘가 사실은 얼마가 돼야 정규분포에 정확히 따르냐는 것은 원래 분포에 따라 다르지만 n이 보통 30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 평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는 우리는 뭘 씁니까? 이놈에 대해서 x바를 갖고 이용하고 모 비율에 대한 평균을 집중하면 그것이 뭐죠? 실제적으로 가졌던 개수에서 n으로 나눈 이놈을 이용하게 되고 모 분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바로 이놈을 이용하게 되고 보준 표시에서는 루트한 값을 쓰게 되고 이런 것을 써서 우리가 점수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수정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점수정 값은 그때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간 추정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에 관심이 있는데 점수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이며 모수의 참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의 참값이 포함할 수 있는 구간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의 참값이 항상 포장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모수의 참값을 포함하지 않을 값을 유의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의수준이 정해진다면 만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모수는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말하고, 이 신뢰 구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죠. 그 58.5에서 51.5라고 하는 이게 구간이 되겠죠. 구간이라고 말하고, 그때 신뢰 수준을 우리가 1-알파 0.05로 빼면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에 따라 목값의 참값을 포함하는 구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모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x가 뮤와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x바라는 건 요걸 따라가게 되겠죠. 요거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x바에서 뮤를 뺀 놈이 뭐죠? 1.96보다 안에 있는, 즉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구간 추정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뭐에도 쓸 수 있습니까? 모 비율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모 비율이라고 하는 요 놈은 뭐가 커지면, n이 커지면, 원래 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n이 enough 하면 이놈은 뭘 따라간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프록시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뭔가랑 똑같은 개념이죠. 아까 같이 똑같이 뭐죠? x 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놈이 되는 것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x 바에서 g2분의 알파에 이놈을 한 것으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G 디스트리뷰션만 사는 게 아니라 평균을 모를 때는 뭐 쓰죠?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아마 통계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때 베어런스를 안다고 하면 컨피던스 인터벌 이렇게 구하고, 또 뭐죠? 베어런스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T 디스트리뷰션을 바꾼 거로 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프로포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는 거와 사실은 가설 검정하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가설 검정으로 얘기할 때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 간단히 가설 검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간 추정이랑 같은 개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리밋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간 추정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구간 추정하는 것은 또 가설 검정이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은 기존의 통념에 대한 가설과 이에 반대되는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의 데이터를 가성으로 가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놨네요. 말이 좀 어렵네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는 백열 전등이 평균 시간이 1200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가 새로운 공법이 더 좋습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100개 그 공법으로 100개를 생산해서 1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측정해서 그 평균값을 계산해 봤어요. 그 평균값을 계산했더니 100개의 평균값, 즉 X바 값이 1220시간이 나왔어요. 좋죠. 자, 부장님, 1220시간이 됐으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음번 샘플링에서 또 1220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100개에 대한 평균값이 이놈이 나왔고, 100개에 대해서 뭐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구할 수 있겠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00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얘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1100시간도 나왔다, 때에 따라서는 1350시간도 나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이렇게 분포를 갖고 있는 놈이 되겠죠. 그 분포를 갖고 있는 평균값은 뭐죠? 1220시간이에요. 분명히 1200시간보다는 높아요. 그걸 확실히 내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자료로부터 신공법이 구공법보다 더 평균 시간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한테 이걸 딱 가져갔어요. 부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 그거를 설명하는 게 가설 검증이죠.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우리가 가설 검증이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가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설에는 무슨 가설하고 무슨 가설이 있다고요? 귀무 가설과 대리 가설이 있습니다. 귀무 가설은 대리 가설이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죄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대립가설은 내가 확실히 표본으로부터 근거가 있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죠? 자, 내가 확실히 입증하고 싶은 것은, 자, 백열 전등이 1020시간보다 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요. 근데 대립가설은 뭐가 되는 거죠? 규모가설은 뭐가 되는 거죠? 1200시간이나 같거나 작아요가 바로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자,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설을 설립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설을 설립할 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립가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걸 대립가설에 집어넣고요. 입증하지 못했으니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얘를 기각하고 얘를 채택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려고 합니다. 그걸 모두 모은 것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학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여기 20시간 차이라는 것만 보죠. 요 엑스바 마이너스 뭐죠? 뮤라건 요거만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샘플 사이즈가 뭐였고 뭐죠? 표준 편차가 뭐였는지도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을 이용하지 않고 그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루트 n으로 나눈 요게 바로 뭐죠? 요게 표준 오차예요. 표준 오차요. 네, 표준 오차죠. 이놈을 갖고 만들어준 요 값을 가지고 내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강조하는 증거를 다 모은 놈이에요. 그 증거를 다 모은 놈을 검정 통계량을 해요. 이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뭐죠? 대립가설이 참인지 아니면 대립가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걸 기각하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기각력 즉 내가 맞았던 검정 통계량의 증거가 어느 영역보다 더 강력하면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기각력이라고 얘기해요. 기각력이라고. 즉 귀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해서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 영역이라고 말하는데요. 표본에서 산출한 검정 통계량 값이 기각력에 포함되면 즉 아주 증거가 강력하면이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 2.0인데 이때 사용해야 될 검정 통계의 기준은 뭐냐면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99고 0.05라는 값이죠. 예. 유의수는 0.05라는 값입니다. 이 값보다 먼저 이 값은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은 G 디스트리뷰션에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갖고 있는 검정 통계량이 뭐죠? 기각력보다 더 강력하니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즉 신공적이 좋습니다 하는 걸 입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설 검정 결과를 추정할 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립가설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표본자료로부터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립가설이 참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또 때에 따라서는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표본 데이터로부터 어떤 확실한 증거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때 이제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말을 쓰느냐? 근데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쓰지 않고요. 그 대신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요. guilty or innocent란 말을 안 씁니다. guilty or not guilty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가 있느냐 아니면 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느냐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not guilty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죠? guilty라고 하는 건 뭐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예요. 즉 귀무가설을 채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즉 innocent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정 우려하고 이정 우려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가설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항상 두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상황이 만일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말했고 그랬을 경우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뭐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잘못되지 않았죠. 올바른 결정인데요.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걸 일종오류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우리가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판정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건 어떻게 되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대립가설을 못 채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얘가 아니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이죠. 얘를 우리가 이종오류라고 말하고요. 만일 대립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뭐죠? 올바른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일종오류라고 이걸 이종오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종오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종오류는 뭐입니까? 대립가설이 참인데 뭐가 되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이종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이 말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무가설을 무죄라고 표현하고 대리가설을 유죄라고 표현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죠. 그냥 귀무가 무죄인 거고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 입증하려는 유죄라는 거죠. 근데 만약 원래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제가 만일 뭐라고 하죠? 유죄 판정을 내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사람이 원래는 죄가 있는데 제가 뭐죠? not guilty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오류죠. 어느 게 더 큰 오류일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일종 오류를 더 큰 오류로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에서는요. 그래서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는 이종 오류에 비해서 일종 오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확률,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이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확률을 내가 한계를 정하고 싶어요. 그걸 유의수준이라고 하고 유의수는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고 이 일종 오류 확률을 범하는 일반적으로 알파보다 작게 가설 검정을 하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는 일반적으로 0.05, 0.01, 1.0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설 검정을 할 때가 있고 이 가설 검정을 우리가 양쪽으로 할 때를 우리가 뭐라죠? 투 사이드라고 하고 한쪽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냐면 원 사이드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양쪽에 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죠? 크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측 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귀무가설은 이거고 대립가설은 이거고 검정 통계라고 구했더니 뭐가 돼? 이렇게 2.0이라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의수는 0.05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죠? G의 0.0이요. 원래 T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되는데 99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럼 유의수는 0.01이라고 뭐죠? 2.31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의수는 0.05에서는 뭐가 됩니까? 검정 통계량이 뭐죠? 내가 만들었던 기각력보다 더 강력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새로운 공정이 좋습니다고 말합니다. 만약 유의수를 0.01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기각력이 2.32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2.32보다 우리 검정 통계량이 더 강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때는 기각력을 기각하지 못해요. 그죠? 유의수준을 얼마로 했느냐에 따라서, 즉 일종 오류를 범하는 걸 얼마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각하느냐, 기각하지 못하느냐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이 낮아질 때는 어떻게 유의수준이 낮아지냐 하면 일종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면 알파 값을 낮춰야 되고요. 일종 오류를 범하는 그에 대한 비용이 작으면 알파 값을 좀 크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파 값을 정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케이스, 즉 우리가 전기 집단인데 모분산을 알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고 우리 기각력을 만들었죠. 모를 경우에는 T 디스트리뷰션으로 S를 쓴 거죠. 쓰고 모집단이 클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G 디스트리뷰션은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리고 뭐죠? 우리가 나중에 할 모 비율에 대해서도 이걸 뭐를 의미한다? 이 놈을 내가 그 정규분포로 근사한 값을 띠기 때문에 바로 정규분포인 G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검정 통계량이랑 신뢰고하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